탈북하신 동기는 정치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이유? 아니면 뭐 다른? 경제적인 이유예요. 제가 이제 워낙 북한에서 먹고 살고, 그리고 신발 한 컬레, 옷 하나도 정말 갇혀있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잠깐 돈을 벌어갖고 돌아가려고 넘어온 게 그게 이제 탈북 동기입니다. 예. 북한에서의 생활 수준은 상중하로 본다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 중에도 가장 못 최하. 사는 최하였어요. 예. 그럼 토대하고 성분은 어떠셨어요? 출신 성분은 반동 집안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친할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에요. 그런데 전쟁 전에는 개성이 북한 땅, 아니 여기 대한민국 땅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휴전이 되면서 개성이 일부가 북한 땅이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이 된 거죠. 저희 할아버지는 설계사였어요. 그래서 그 개성에 있는 그 개성에 있는 소년궁전도 설계하셨고, 평양에 있는 무슨 극장도 거기 이제 설계에 이렇게 동참을 해서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김일성이 지시로 남한에서 온 엘리트 출신들을 다 추방 보내라 이렇게 돼서 일은 일대로 해놓고 이제 맹산이라는 곳으로 추방이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 9살 때, 저희 삼촌이 3살 때.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개성에 사셨고, 우리 친할머니는 개성 시리극장에서 노래와 연극이랑 무용을 다 도맡아 하는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맹산으로 쫓겨와서 제가 태어나게 됐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그 불만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 공동 재판을, 인민 재판을 받고 그 젊은 36살에 청진에 있는 수성 교화소로 가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란 말을 안 써요. 관리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관리소라는 단어를 안 쓰고 수용소 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교화소라고 썼다고 해요. 거기서 생사를 지금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아버지도 학교 때 이제 왕따를 당해서 중퇴하셨고, 군대도 못 가셨고, 입당도 못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연좌제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도 뭐 대학 가거나 이런 꿈도 못 꾸고 그렇게 살았죠. 네. 그런 것들이 탈북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안 영향 줬어요. 안 줬어요? 저는 정신적인 기형아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천대를 받으면서도 오직 당과 수령, 세뇌가 됐으니까. 제가 탈북할 때 편지를 써서 몰래 이렇게 감춰놓고 나왔는데 6개월만 이제 돈을 중국에서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저는 북한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군님이 싫고 우리나라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다. 가서 돈만 갖고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놨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친구랑 같이 넘어왔는데 조선 쪽 아저씨랑 싸웠어요. 김정일이 죽어야 된다는 말 한마디에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그 정도로 저는 저희 출신 성분과 달리 저희가 살아왔던 그 정말 안 좋은 대접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뇌는 철저한 충성분자였어요, 저는. 집안도 그리고 본인도 계속 그 불이익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세뇌를 계속 당한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그거를 세뇌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도 당에서 하지 말란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오히려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예. 그럼 중국에 가서도 계속 여전히 그 사상을 갖고 계시고? 중국에 가서 한 3일 만에 그 조선족 아저씨랑 싸우고 나서 한 일주일이 되니까
한국 뉴스랑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넘어오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여자 문제들을 인터넷에서 접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으로 생각을 해서 목소리조차도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한번 들었던 게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이런 그 육성이 딱 한 번이가 나왔어요. 그거 듣는 것조차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몇 명이고 자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신적인 존재로 신비스러운 존재로만 바라봤는데 중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처음에는 거짓말이야 했다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완전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저 땅에서 이용당해 살았구나, 노예로 살았구나 하면서 분노가 그때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계기는 어떤 계기로 믿게 됐을까요? 사실 인터넷에 나와 있어도 네. 아닐 거야 라고도 계속 생각하셨고 네, 다른 네.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믿었는데 그걸 믿게 된 거는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때 무슨 성혜림 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뭐 성혜림이가 등장했다고 했을 때 저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그래서 몰랐었는데 그 조선족 아저씨가 차근차근 얘기도 해주고 또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너네가 왜 경제봉쇄를 당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온전히 못 먹고 못 사는 건 다 미제 침략자 남조선 괴뢰도당이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조선족 아저씨의 설명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게 납득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장 그때 변하게 된 계기는 드라마랑 한국 뉴스랑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MBC라는 그 무대였던 것 같은데 무슨 달래음악단이었어요. 무슨 멋쟁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북한 사람이래요. 왜 충격을 또 받은 거죠. 엄마나 근데 한국에 가면 다 죽인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죽인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딱 한 가지로 예를 들기는 어려웠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과 설득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조금씩 변화가 되신 거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한국 드라마를 이제 제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별은 내 가슴에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최진실 그분이랑 안재환 씨인가요? 안재욱 씨인가요? 그분이 나온 영화랑 그리고 아름다운 날들 이병헌 씨랑 최지우 씨 나오는 거 그거를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진짜 날밤을 새면서 봤어요. 어머나 정말 저렇게 못 살고 거지가 득실되고 저런다는 나라인데 아니 어떻게 그 입은 옷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그 풍기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자유로웠어요. 예. 그 영향도 진짜 엄청난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 드라마, 영화 하나도 안 보셨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다르고 중국에 나왔을 땐 또 달랐을까요?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인데 한 번도 꿈을 꿔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꿈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북한에 살 때는 세계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예. 그래서 저것도 분명히 우리 조국을 와해시키기 위한 저 남조선 놈들의 책동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거는 영화니까 저렇게 만들었겠지. 세상에 어디 저런 드라마가 있고 저런 영화가 있어. 이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굉장히 그게 맞을까? 아닐까? 하면서 막 너무도 궁금한 그 신비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오락가락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는 시야가 좀 더 뚫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그냥 배고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기도 싫은데 배고픔의 고통. 그게 가장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제가 이민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95년도부터 식량난에 엄청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식구가 6명이었거든요. 아버지, 엄마, 친할머니, 언니, 오빠, 저 막내거든요. 그래서 6명이었는데 그때 뭐 갑자기 국가에서 주던 배급, 분배, 저희는 농장이었으니까 분배를 이제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어떻게 그 계기가 좀 복잡한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계급을 좀 바꿨어요. 노동자로. 농장에 있다가. 그러니까 뭐 농장에 있을 때나 노동자가 됐을 때나 이게 배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던 그 가전을 다 팔았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 북한 주민들 집에 색 테레비가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보통 다 흔하게 흑 테레비가 있었거든요. 포톤이라든가 그리고 본산제 뭐 제품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러줬던 게 소련 제품들이었어요. 저희 삼촌이 소련을 갔다 오면서 소련 다리미, 뭐 포톤 TV 이런 걸 이제 가져와서 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팔고. 근데 그때는 아버지는 한번 뭐 식량 구한다고 나가면 20일 한 달씩 안 들어왔고, 할머니는 다리에 이런 폐혈증 같은 게 생겨서 곪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머니 돌봐야 했고, 이제 식량도 이제 구입해서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라는 것도 제대로 가지도 못했고, 닥치는 대로 산나물 뜯어서 시장 내다 미나리랑 참나물 뜯어 팔아서 좀 이렇게 강냉이 500g, 뭐 쌀 100g 이렇게 사다가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한 4일을 굶으니까 계속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 기억에 제가 죽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눈 떠보니까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때 마침 아버지가, 할머니도 저기 방구석에 누워서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저도 이제 정신을 잃은 거죠. 사내가 남을 뜯어먹는 것도요, 힘이 없으면 가게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배고프잖아요. 계속 졸려요.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저는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옥수수를 구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망에다 맷돌 있죠. 거기다 옥수수 타개가지고 죽 써서 먹여갖고, 그때 아버지가 발견해서 저랑 할머니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딱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다시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수분들 하나 있던 거 팔아가지고 제가 밥 장사를 했어요. 12살 때. 그래서 국밥이에요.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오이국밥, 오이냉국을 타서 이런 바게주에다 들고 대야에다 밥을 담아서 반찬도 몇 가지씩 얹어가지고 층으로 싸서 이고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가서 맹산이 이제 좀 지대가 중요해요. 함흥으로 가는 길, 신우주로 가는 길, 평양으로 가는 길, 이게 다 갈라져요. 그 세거리 다리 밑에서 제가 밥 장사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 무슨 사랑받고 행복하고 친구들과 이런 기억은 거의 없고, 그냥 배고파서 어떡하나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악을 썼던 그 기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장사하실 때는 그럼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됐었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이제 해서 담잖아요. 그러면 한 10시쯤 돼요. 그래서 고게 넘어가면 점심시간이에요.
그 점심시간을 맞춰가지고 이제 밥을 팔거든요. 그래서 다 팔리는 날은 이제 집에 들어와, 이제 다 팔고 집에 오면 한 3, 4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릇 다 까셔 놓고 본전 빼고 이윤이 얼마인지 이거 빼놓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밥을 해갖고 가려면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장마당으로 걸어갔다가 또 장 봐가지고 와서 매일 그런 패턴이 계속 됐는데 그때 제가 밥 장사를 제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동네에서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사람이 많아지니 그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밥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그만뒀어요. 장사를 하실 때 그럼 주변에서 누군가가 뭐 물건을 훔쳐가거나 가져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셨나요? 밥값 많이 못 받았죠. 왜냐면 북한은 그 교통이 엄청 한심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처럼 집 앞에 전철이 있고 버스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거의 뭐 나달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군관들, 장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를 출장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밥을 이제 팔잖아요. 그럼 밥을 막 먹다가 갑자기 저기서 차가 한 대가 쫙 날아와요. 그러면 함흥 가는데 다 탈 사람 하면은 서비스차니까 돈을 내고 막 타요. 그러면 이 아저씨들은 밥을 먹다가 내팽개치고 밥값도 안 주고 그냥 차에 매달려서 쉥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아저씨 밥값 주세요 하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할새 밥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잡겠다고 하다 이거 잃어버릴 판인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전 지금도 눈물 날라고 그래요. 밥 한 그릇 그거 팔아봤자 얼마 남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떼온 밥이 진짜 너무 많아요. 예. 그렇게 장사를 하시면 학교도 못 가고 학교를 못 가면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뭐 지도자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세뇌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못 받으셨을 텐데 예. 그런데도 계속 또 투철한 사상은 있으셔서 어떻게 그런 사상이 계속 있었을까요? 그때는 철이 없었잖아요. 어릴 때는 아이니까 6살 때부터 유치원에 가가지고 타가서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앉혀놓고 초상화 앞에서 경례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님 고맙습니다. 경례한 뭐 위대한 수령 예? 다 시키니까 어릴 때 그 순수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논리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세뇌를 그렇게 받은 데다가 외부와의 접촉도 없고 그리고 그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 그래봤자 1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마냥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인 데다가 맨날 뭐 방송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쪽하면 준전시 선포했어요. 미제놈들이 침략한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 그게 주민들이 좀 시장에 매달려가지고 좀 먹고 살만해서 이게 충성심이 약해지면은 준전시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단합시키고. 근데 그땐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 이제 동료가 되면서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믿었고, 뭐 성인이 돼서는 완전히 그냥 이게 맞다, 합당하다 이렇게 더 맹목적인 충성 세뇌에 그렇게 당했던 거죠. 그때 엄마가 이제 외갓집으로 장사 겸 식량을 구하러 대용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식구가 6명이었는데 반으로 갈렸어요. 언니하고 오빠가 엄마를 따라갔고 저와 할머니와 아버지가 맹산에 남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다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랑 2년 거의 헤어져 살았어요. 1년 8개월을 헤어져 살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북한은요 우상 덩어리예요. 가는 데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무슨 영생탑이 있고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맨 이런 탑이에요. 운수대라고 해요. 차 사업소를.
그 차사업소 나오는 정문에 이런 횡단구호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자동차가 북한은 교통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홍단에서 평양으로 가는 차 한 대가 있다 하면 거기에는 사람이 벌 때보다 더 많이 몰려들어요. 아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운전수는 돈은 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즈라고 일본에서 들어온 큰 차거든요. 짐차인데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태웠냐면 그 차에 우리 엄마가 탄 거예요. 평양으로 나오는 차니까 평안남도 맹산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서비 돈을 다 주고 탔는데 그 횡단구호가 이렇게 됐다면은 차의 짐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도 그걸 타산을 못하고 이제 사람과 짐을 싣고 나오는데 중간 정도 와서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다 뛰어내려라 했는데 저희 엄마는 아줌마잖아요. 언니하고 오빠는 뛰어내렸는데 우리 엄마는 겁이 많고 너무 높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고 그냥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는데 그 시멘트 콘크리트 그 구호에 엄마 척추가 이렇게 아예 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척추가 신경줄 하나 딱 남고 아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소변 받아내고 엄마가 이제 안진뱅이 됐다. 그런 얘기를 저희는 맹산에서 전해 들었고 그래서 엄마가 못 나온 거죠. 그러다 기적적으로 1년 8개월 만에 제가 다리 밑에서 밥 장사하고 있는데 엄마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밥이고 뭐 다 내팽개치고 산을 넘어서 막 날아갔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갖고. 엄마가 그 겨우 이제 걸으면서 맹산까지 나와가지고 저를 보러 논두렁까지 마중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저를 안고 엄청 울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대형단으로 가자 은정아. 거기 가면 네가 밥장사 안 해도 되고 거기 가면 굶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양강도 대형단으로 이사를 왔는데 국경이잖아요. 그게 이제 탈북 계기가 된 거예요. 국경 쪽으로 이사 못 왔으면 탈북 못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북한은 거주의 자유가 또 없잖아요. 또 우리 출신 성분 나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국경 쪽으로 가면 남조선으로 도망을 분명 갈 거다. 그래서 보내지 말아라 하는 그 보위부나 뭐 이런 이거 관리하는 데서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고를 안 떼줘가지고 저희가 맹산에 들어와서 그 맹산에서 그냥 무자비하게 막 들어와서 대형단에서 꽃제비를 한 3개월을 지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선거철, 북한은 선거를 진짜 정말 소중하게 다루거든요. 선거철인데 맹산에 나가서 투표하고 지금 와야 될 판인데 저희는 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때 대형단에 꽃제비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 대형단은 벌판이 있어요. 감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 막 뚝막 짓고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캠핑 가가지고 천막 치고 살잖아요. 저는 천막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니까요. 그 뚝막 안에서 정말 감자 구워 먹고 막 이러면서 외할머니 집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있는데 선거철이 되니까 이 사람들 빨리 여기 거주시켜서 선거 100% 찬성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때 이때다 하고 거주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형단에 거주를 붙이고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탈북을 제가 먼저 했고 예.